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의 잡화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고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의 온도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하루였는데요. 먼저 미국은 이란의 군사 개입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는 못했고 결국엔 기술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1%나 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해외발 악재는 남일이라는 듯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기관이 1조 원 넘게 받아내면서 기술을 끌어올렸는데요. 시장의 흐름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동안 랠리를 주도했던 반도체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조선주들이 그 빈자리를 꽉 채우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특정 종목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펼쳐지는 순환매 장세가 나왔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다양한 정보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 속에 지수별로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초 들어 투자자들은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를 가늠하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을 점검하며 관망 성격의 매매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다우지수와 달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며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는 0.02%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1% 하락했고 나스닥 100지수도 1.07% 내려 기술주 전반에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P 500지수 역시 0.5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보다는 업종과 종목별로 명암이 갈린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은 지수 흐름과 마찬가지로 업종과 종목별로 초록과 빨강이 섞이면서 온도차가 뚜렷했던 모습입니다. 먼저 기술주부터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플 역시 소폭 하락하며 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역시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1%대 하락, 브로드컴도 4% 넘게 밀리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일부 종목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기는 했지만 업종 전체로 보면 뚜렷한 매수 우위 흐름보다는 차익 실현과 관망 심리가 우세했던 모습입니다. 반면 필수 소비자 업종으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코카콜라와 펩시 등 경기 방어 성격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주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 일부 자산운용 보험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나타난 가운데 필수 소비재와 일부 방어주로 수급이 분산되는 순환매 장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공개 사퇴를 요구하며 연준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금리 정책과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을 거듭 비난한 데 이어 관세 정책을 둘러싼 사법 판단을 하루 앞두고 통화, 통상 전반에 걸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들과 글로벌 금융권은 잇따라 연준 독립성을 방어하며 맞섰습니다. 연준은 법적 대응과 통화 정책 판단은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지난해 수주량에서 유럽의 경쟁사 에어버스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해 항공기 총 수주량이 1,175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어버스가 전날 발표한 에어버스의 지난해 수주량 1,000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에어버스를 제치고 제트기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증시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오히려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장기간 침체한 경제를 반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3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표 주가 지수인 IBC는 지난해 1월 3일 마두로 체포작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월 2일 2232였던 종가는 열흘이 지난 13일 기준 종가가 5,808을 기록해 약 160% 폭등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외 부채는 1,500에서 1,700억 달러에 대해 회복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거인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의 주변부에서 심장부로 전격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행사장 내 서브 발표장에 머물렀던 엔비디아가 올해는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인 그랜드 볼룸에 입성했는데요.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3년 연속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에 섰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바입니다. 엔비디아의 메인 무대 진격은 IT 기업의 기술이 바이오 산업의 주변부에서 핵심 엔진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웨덴 로봇 기업 헥사곤 로보틱스와 손잡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결합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이번 협력에 따라 헥사곤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센서 기술을 담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기반의 AI와 클라우드 확장형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양사는 데이터 관리와 원샷 모방 학습, 멀티모달 AI 모델 훈련 등 산업용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주요 공급사들을 상대로 납품 단가를 최대 30% 깎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관세 부담을 덜어주려 올렸던 납품가를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농심 등 아마존의 제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아마존은 최근 자사 직매입 사업부와 거래하는 벤더사들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핵심은 공급 원가를 적게는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30%까지 낮추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일부 업체에 올 1월 1일자로 소급해 적용하라는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사실상 통보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들이 숨을 고르는 사이에 그 빈자리를 월마트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채웠습니다. 지수는 하락세였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함께 잡히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 함께 체크해 봐야겠죠? 고소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수급 대상에 포함된 셈입니다. 소득과 자산공제가 넓게 적용되면서 소득이 꽤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고 올해 수급자는 약 780만 명에 달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5조 원에서 올해 23조 원으로 늘었고 2050년에는 46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 부부에 대한 감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수급 기준 조정 같은 근본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급 대상을 조정해 넓고 얕은 복지에서 좁고 깊은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역할과 재정 분담 사이에서 기초연금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출신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를 그룹 첨단차 플랫폼 AVP 본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임 본부장 퇴임 이후 한 달여 만에 리더십 공백을 메운 것으로 글로벌 실무 경험이 검증된 인재를 통해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그룹은 박 사장을 AVP 본부장 겸 자율주행 전문 계열사 포디두다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개발에 참여했고 최근까지는 엔비디아 부사장으로서 자율주행 인지기술의 양산과 상용화를 이끌었습니다. 1977년생인 박 사장은 현대차그룹 내 최연소 사장으로 성과중심 인재발탁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를 모으며 품절 사태를 빚은 두바이 쫀득쿠키, 이른바 두총쿠가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총쿠는 개당 5,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에 판매되며 일반 쿠키나 빵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행과 맛에는 공감하면서도 높은 가격에는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입니다. 두총쿠는 지난해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착안한 디저트로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 반죽으로 감싼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주재료 가격 급등입니다. 미국산 피스타치오 국제 시세는 1년 새 약 1.5배 상승했고 고환율까지 겹치며 국내 공급가는 2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난처한 상황입니다. 재료 수급이 어려운 데다 원가 부담이 커졌지만 가격을 더 올릴 경우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제조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 점도 부담인데요. 일부 업주들은 노동력과 재료비를 고려하면 현재 가격도 빠듯하다고 하는데요. 두총쿠 열풍은 유행과 소비 심리가 맞물린 결과지만 높아진 원가와 가격 부담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의 살림부터 기업의 인재 영입 전략,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까지 우리 경제의 다양한 단면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눈꽃 풍경부터 겨울 체험, 그리고 따뜻한 먹거리까지 겨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여행지 강원도 인제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겨울이면 더욱 빛날 여행지 인제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인제 겨울 여행의 대표 명소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하얀 눈 위로 곱게 뻗은 자작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겨울이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눈꽃이 내려앉은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차분하고 고요한 겨울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이젠을 착용하고 산책하는 것이 좋고 사진 명소로도 유명해 겨울 감성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입니다. 다음은 겨울 인제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매바위 인공폭포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만들어낸 거대한 얼음 절벽으로 자연이 빚어낸 겨울 풍경의 웅장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푸른빛 얼음이 절벽을 따라 이어진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겨울철 인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풍경은 사진 촬영은 물론 겨울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겨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바로 체험형 축제인데요. 인제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얼음 위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눈썰매, 얼음썰매, 겨울놀이 체험까지 더해져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웃음과 활기가 가득한 겨울축제 현장은 인제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겨울 여행을 원하신다면 인제의 겨울 숲길과 자연 풍경도 추천해드립니다. 눈으로 덮인 산과 계곡, 그리고 고요한 겨울숲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얻기에 안성맞춤인데요.
특히 인제는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겨울철에도 비교적 한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겨울 여행의 마무리는 역시 따뜻한 음식이죠. 인제에서는 황태 요리와 두부 요리 등 강원도 지역의 겨울 별미를 맛볼 수 있는데요. 추위에 얼었던 몸을 녹여주는 한 그릇의 따뜻한 음식은 여행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인제의 겨울 밥상, 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여행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겨울이면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 강원도 인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작나무 숲의 설경부터 얼음절벽과 겨울 체험, 그리고 따뜻한 먹거리까지 인제는 겨울의 모든 순간을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인데요. 이번 겨울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눈부신 겨울 풍경 속으로 떠나보고 싶으시다면 강원도 인제로의 여행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정 전통장류의 이정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생각나는 거 어떤 음식일까요? 저는 바로 된장찌개가 떠오르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우리의 전통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식회사 금정 전통 장류 일명 속 깊은 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속 깊은 된장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 된장을 먹을 때면 속 한 곳까지 깊게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혹시 이번 팝업 스토어에 어떤 마음으로 참가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된장은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듯이 된장, 간장, 고추장이 없으면 식단을 꾸밀 수가 없을 그 정도로 중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전통식품, 전통 된장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지키고 보급하는 그런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료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모든 알고기, 곡식이나 과일이 다른 나라의 것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료 고르기부터 아주 신경을 써서 정말 좋은 것으로 그해 가장 잘 익은 알곡으로 된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한국에서도 전라남도의 남쪽에 있는 햇빛과 바람이 아주 좋은 곳에서 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한국의 특성을 살려서 그만큼 맛있고 다채로운 맛을 담은 식재료로 이제 장을 만들고 계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열정이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통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현지 반응 좀 어떠셨을까요? 네, 신주쿠에 있는 개요 백화점에 와보니 우리 서울보다 이동 인구도 더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음식을 알릴 수 있는 서로 기회로 여겨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백화점에 와봤지만 내년에도 다시 와서 한국의 특히 우리 전통 된장을 알려보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도 꼭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번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게이오 백화점에 위치했지만 이 신주쿠 역과도 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화점을 찾은 손님이 아니더라도 신주쿠역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정말 많이 들러주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된장, 고추장, 우리나라의 전통 장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시식을 해보시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이 전통 장류가 한국인 입맛에게는 맞지만 일본 소비자분들에겐 조금 낯선 의미로 다가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좀 해결이 됐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은 건강엔 청국장 과립 그리고 냠냠 베이비 된장,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된장입니다. 대부분 우리 된장은 3년 이상 숙성시켜야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전통 된장은 좋은 균,
예를 들어서 바실러스 소프틸지스 균이라든가 이런 좋은 발효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활동을 해서 다른 나쁜 균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또 일본과 중국 역시 된장이라는 것이 장 문화가 있기는 한데 일본에는 미안하지만 논문에 의하면 우리 한국 전통 된장, 한국 전통 청국장이 기능이 더 훨씬 좋다는 그런 논문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본 시민들한테 신주쿠에 베이오 백화점을 들르는 고객들에게 잘 어필을 해서 한국의 이 K-팝, K-식품 이런 것의 장도 역시 K-푸드다.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점차적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해서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입에 좋으면 맛이 쓰다, 몸에 쓰다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도 챙길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전통장, 맛의 매력까지 일본에 널리 퍼질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열리면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참석을 하신다면 어떤 목표를 갖고 참석하실까요? 네, 제가 아마 세계 최초로 어린이 된장을 그 키워드 그리고 된장을 만들어서 출하를 해서 이미 중국에도 나갔고 미국에도 나갔는데 일본은 아직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된장은 우리가 한국 속담에 3살 입맛 여든 간다 또는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먹었던 기억이 아주 잘 있기 때문에 커서도 그걸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바른 입맛에 길들여져야 커서도 바른 입맛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일본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된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시장을 넘어서 이제 일본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제가 팝업 스토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같이 온 어린이 고객들의 발걸음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어린 시절부터 우리 K푸드, 그중에서도 된장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꾸준한 글로벌 고객으로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된장, 장류식품은 논문에 발표돼 있다시피 항암 예방이 아니라 암 치료제 기능이 한다는 그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널리 보급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의 책임감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갖고 계실 정도면 맛은 어떨지 벌써부터 상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된장과 청국장 그리고 고추장의 매력을 신주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신 만큼 내년에 참가하실 때는 일본 전역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매력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예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월 15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급락에 힘입어 장중 4,750선을 돌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 경계 발언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찾자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58% 오른 4,797.5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가량 매도했고
외국인이 2,184억 원 매수, 기관이 1조 2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95% 오른 951.1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이 2,526억 원 매도했고 기관이 3억 원 매도, 외국인이 2,679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2.57%, SK하이닉스는 전날 대비 0.94%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기아가 6.64% 상승한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모두 빨간불로 장 마감했는데요. 알테오젠은 0.75% 상승, 에코프로비에는 0.4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07% 상승하며 로봇주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대형 IT 수출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기술주 강세가 국내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월 15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이 2026년 들어서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곧 4,800이 뚫는 것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뜨거웠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라윤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는 TMC입니다. 네, TMC는 SMR 등 원전 공급망 진입 기반 확보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TMC는 전력산업 기술 기준 자격 인증을 취득하며 원자력 발전, 에너지 인프라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 가치 케이블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캐픽 인증은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는 제품의 설계, 제조, 검사, 품질 보증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필수 인증인데요. 원전 산업 내 공급사로서의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인증에서 TMC는 기존 전력 케이블뿐 아니라 광 케이블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 취득하며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안전 등급 전력 케이블 공급에 국한됐던 원전 시장 참여 범위를 넘어 안전 등급 전력 케이블, 원전용 광 케이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원전 시장이 신규 대형 원전뿐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원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TMC는 이번 인증을 통해 고신뢰성 전력, 광 케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원전과 SMR을 아우르는 폭넓은 원전 공급망 진입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TMC는 시가는 12,000원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한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13,860원에 형성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680만 주 이상 터지며 평소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TMC였습니다. 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설비와 SMR이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TMC가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확실한 티켓을 손에 쥐었는데요. 고부가 가치인 광 케이블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점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늘 장에서 화려한 비상을 보여준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개장 후에 무서운 기세로 상승폭을 키우더니 상한가인 31,300원에 안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치솟은 배경에는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나우 로보틱스가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인 한양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딜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피인수 기업인 한양 로보틱스의 탄탄한 입지 때문입니다. 업력만 30년에 달하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외에 내놓으라 하고 있는 3,000개의 기업을 이미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매출이 200억 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나우 로보틱스의 외형 성장에 곧바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로 5,000평 규모의 대형 생산 공장을 즉시 확보하게 됐고요. 회사 측은 이를 통해서 기존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체계까지 빠르게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력의 나우 로보틱스와 제조 인프라가 좋은 한양 로보틱스가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폭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나우 로보틱스 함께 만나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고소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특징주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인 APR입니다. APR은 어제 임원 주식 매수 소식이 전해지며 상장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죠. 이민경 전무이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 보통주를 추가로 취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경영진이 직접 지분을 늘렸다는 점에서 책임 경영과 함께 중장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모멘텀도 있습니다. APR은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연구개발 인재 영입과 기술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APR은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영 지적 업체로 신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해지면서 중장기 연구개발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 에스테틱용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함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에서 추가 성장 여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미국과 일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채널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만큼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이 중장기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럼 APR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주가도 장중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22만 8,500원에서 출발해서 장중 한때 23만 9,5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23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단기 이슈보다는 실적과 글로벌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APR은 임원 지분 확대라는 신뢰 요인에 글로벌 확장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성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흐름이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이 내부자 매수만큼 확실한 시그널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의료기기라는 신성장 동력까지 장착했기 때문에 이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라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한국정밀기계는 대규모 해외 수주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전날 한국정밀기계는 인도법인과 약 326억 원 규모의 BTL 머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1.1%에 달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시장에서는 단일 공급 계약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인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형 공작기계 수주라는 점에서 해외 사업 확대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공작기계 분야에서 독자적인 설계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제조업체로 초대형 부품 가공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정밀기계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정밀기계는 장중 강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 2,370원으로 출발한 뒤 매수세가 집중되며 장중 3,060원까지 치솟았고요. 종가 3,060원에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 대비 크게 늘어나며 단기 테마성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 모습인데요. 급등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밀기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계약 한 건으로 연간 매출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인데요. 한국정밀기계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종목은 기분 좋은 새해 첫 수주 소식을 전한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서 중동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3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규모만 무려 5,722억 원에 달하고요. 이번 선박들은 2029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가 더 반가운 건 앞으로의 업황도 밝기 때문입니다. 현대 글로벌 선단에 맞춰서 노후화된 유조선이 많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나오션 측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높은 배들을 골라받는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제 전해진 승소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겹 호재가 들어왔는데요. 잠수함 납품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이기면서 약 226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규모 수주 잭팟에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한화오션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 내용 참고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마켓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젠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젠지 세대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 젠지 세대만의 소비 특성은 뚜렷합니다. 바로 이렇게 온라인 활용도가 높기도 하고요. 유행보다는 자기 자신에 맞는 제품을 찾는다는 건데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젠지 세대가 사랑하는 시장, 코스메틱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뷰티 시장을 살펴보면 분명한 변화가 보이는데요.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그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를 넘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한국 코스메틱은 어떻게 젠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비결에는 온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에 SNS 성장세가 더해지면서 마케팅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특히 유명 SNS인 틱톡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리안 스킨케어라는 검색량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 중인데요. 그럼 이렇게 틱톡 마케팅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판매 채널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쇼퍼블 비디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제품이 마음에 들면 즉시 구매가 가능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K뷰티 기업도 이 틱톡샵을 적극 활용하면서 매출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채널은 아마존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베스트셀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제품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많이 알고 계시는 APR은 2025년 2분기 미국의 대표 유통사죠. 울타뷰티에 입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 어닝콜에서는 2026년 목표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K뷰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할 K뷰티 그리고 코스메틱 시장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온라인의 돌풍을 넘어서 미국 오프라인 매대까지 장악하기 시작한 K뷰티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수출의 든든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 사전입니다. 고소영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국내 대표 조선방산기업인 하나오션입니다. 네, 하나오션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에 편입되며 새롭게 출범한 기업으로 조선업 전반과 방위산업,
해양 플랜트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시절에는 재무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으로 시장 평가가 제한적이었지만 하나그룹 편입 이후 체질 개선과 사업 재편이 본격화되며 중장기 성장 기대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사업은 크게 상선, 특수선, 해양 플랜트 세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상선 부분에서는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가치 선박이 핵심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LNG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LNG 운반선 발주 역시 구조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국산 LNG 수출이 늘고 있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장거리 운송 수요가 증가한 점은 LNG 운반선 시장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에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선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가장 큰 강점은 방산, 특수선 부분인데요.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 확대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력 강화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며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고부가 가치 특수선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국내 해군 함정 건조 경험만 아니라 향후 미국, 동남아, 중동 등 우방국 중심의 방산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그룹 내 방산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통합 방산 패키지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편입 이후 하나오션의 변화는 경영 안정성과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자국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합니다.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공세와 달리 하나오션은 방산, LNG선의 중심의 고부가 전략을 통해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안보 중심의 시장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구조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방국 중심 공급망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은 수주에서 실적 반영까지 시차가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적보다는 수주 잔고와 선종 구성이 향후 실적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힙니다. 하나오션은 LNG선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수주 구조를 점차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리 수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 등 거시경제 변수는 여전히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미국, 중국 간 패권 경쟁, 에너지 안보 강화,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라는 국제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하나오션의 사업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에 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는 방산 수출 가시성과 LNG 운반선 수주 흐름이 주가와 실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이 단순 조선사를 넘어 글로벌 방산 해양 기업으로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오히려 하나오션에게는 순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정시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일상이 훨씬 가벼워지는 2026년 실생활 꿀팁 함께 보겠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가 갱신 신청자들로 북적이곤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온라인 조기 갱신 혜택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연말에 집중되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 미리 갱신을 마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이나 모바일 면허 무료 발급 등의 혜택을 확대 시행합니다. 굳이 추운 겨울에 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갱신 대상자라면 가급적 상반기에 여유 있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갑 속 숨은 돈을 찾아주는 정보입니다.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식인데요. 과거에는 1, 2만 원대 소액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병원 창구에서 서류를 떼고 이를 다시 촬영해 앱에 올리는 번거로움이 커 시민들의 청구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엔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참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본격적인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떼지 못한 서류 때문에 포기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금, 이제는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거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상식입니다. 최대 시장에는 무제한 연장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임대인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상생을 실천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올해 말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을 얻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출퇴근길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비용, 고물가 시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죠. 2026년은 이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K패스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은 해입니다. 20%에서 50%까지 적립금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일반 교통 때문에 사용하고 계신다면 K패스 누리집이나 전용 앱을 통해 최적의 혜택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생활 밀착형 정책과 복지 소식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한 2026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운전면허를 갱신을 한다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 사실 귀찮아서 많이 미루게 되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시간도 아끼고 숨어있던 내 돈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4가지 정보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2026년 더욱 스마트하게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다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과 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식품과 바이오를 양축으로 하는 CJ제일제당의 최근 실적 흐름과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국내외 식품 부문이 일정 부분 실적을 방어하고 있지만 바이오 부문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사 실적 개선에는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안정성과 내부에 쌓이고 있는 구조적 숙제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2025년 4분기 CJ제일제당의 대한통운 제외 매출액은 3조 9,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실적은 단순한 분기 부진이라기보다는 식품과 바이오 사업 간 실적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해석이 보다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식품 부문은 전사 실적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은 설 명절 시점 차이와 소비 둔화, 물량 감소 영향으로 매출이 역성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원자료 가격 부담까지 더해지며 식품 부문은 성장을 논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방어하느냐가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전사 실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바이오 부문입니다. 라이신, 트립토판 등 주요 바이오 제품 전반에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문 부진의 핵심 배경에는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중국산 라이신에 대한 최종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기보다는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해 바이오 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된 상태이며 현재 가격 환경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러한 환경에서 CJ제일제당의 실적 반등 시점은 결국 바이오 업황의 바닥 통과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식품 부문이 일정 수준의 실적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바이오 부문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전사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 가격 흐름과 경쟁 강도, 변화 여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투자 관점에서도 현재는 기대를 앞서기보다는 확인을 기다려야 하는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바이오 업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주가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공할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 스토리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 보이는 국면입니다. 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홀드,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단기 실적 부진뿐 아니라 바이오 사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당장의 주가 반등보다는 업황 정상화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식품 부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실적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오 부문의 구조적 부담이 전사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바이오 업황의 바닥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정말 리포트의 제목처럼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1등 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믿고 기다리기엔 바이오 부문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수급이 안정되는지, 가격이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라운 아나운서 어떻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후하. 네, 숨고르기였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네, 이유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 없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엇갈리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심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힘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후하 마치 비를 떠올리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모습을 굉장히 숨고르기 장세이지만 굉장히 뜨거운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고소영 아나운서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외풍에도 꺾이지 않은 기관 주도 순환매 랠리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환율 관세 이슈 속에서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며 반도체, 조선, 방산, 로봇으로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강한 상승장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장을 보여줬는데요. 외풍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장은 불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시장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온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온기들의 대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IT 쪽으로 몰려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금융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은 온기가 아직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